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권이고요.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로 전날보다 약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한파를 넘어서서 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주말 내내 시끌시끌했죠. 미국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했는데요. 총 자산이 2,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7조 원이었고요. 예금 은행 기준으로 미국 역대 2위 규모 은행이 꺾인 겁니다. 2008년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됐던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3월 13일 월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딱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5분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헤이 빅토리, 오늘 뉴스 키워드 알려줘. 자, 군유부 첫 번째 순서 헤이 빅토리 김빅토리아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자, 밤사이 나온 속보, 조금 예. 전에 막 속보가 나왔어요.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어제로 추정됩니다. 전날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합참이 밝혔는데요. 어제 예. 북한이 이런 발사를 했고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보여지는데요. SLBM, 그전에 저수지에서도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조금 뒤에 소식을 전하겠지만 오늘부터 자유방패 훈련이 실시가 되거든요. 연습이 한미연합 훈련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22일까지 11일 동안 쉴 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아마도 북한에서 좀 도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 발표가 있었습니다.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요. 어제 북한 신포 인근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된 내용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후속보도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니마 그 패딩 아직 넣지 마오. 네, 말 그대로 패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무척 춥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요, 서울이 영하 3도거든요. 전국 주요 지역에서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랑 비교하면 10도 이상 낮아서 한파특보가 발령이 된 상황이고요. 3월 중순에 이렇게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거는 2020년 3월 이후에 3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초여름이구나,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팔 입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나들이객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대기가 순환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고온 현상이 우리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보다 위쪽에는 찬 공기가 있었었고, 고온 현상 때문에 그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비가 오고 대기가 원활해지면서 기류 정체가 풀리고 대륙 위에 있었던 찬 공기가 갑자기 쏟아져 내려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진 겁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래서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5도 6도 정도에 그칠 거고요. 또 특히나 많이 비가 온 지역들 도로가 많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언제까지 춥냐? 꽃샘 추위 매일 오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연년의 날씨를 찾는다고 하고요. 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나가실 때 꼭 패딩 챙겨 입으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패딩 정리하시려고 하셨다면 한 일주일 정도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훈님이 춥군요. 주말 내내 집안에만 있다 보니 잘 몰랐네요. 아마도 집에만 계셨던 분들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침에 나오시다가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요. 예. 보온 대책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WBC 경우의 수는입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 지난 토요일에
7대 3으로 체코를 꺾었습니다. 승리한 소식은 참 좋지만요. 일본과의 경기도 있었었고 그 당시 한일 경기 금요일이었죠. 이거는 참 아쉬운 결과가 있어서 지금 한국 대표팀은 1승 2패입니다. 앞서 호주와는 7대 8로 졌고 일본에게는 4대 13으로 좀 큰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일본이 네.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끝이 난 건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게 또 경우의 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번에 좀 복잡해요.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예. 우리 B조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호주, 체코 이렇게 5개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이미 4승을 거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한 경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패를 했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럼 남은 건 한국, 체코, 호주 세 나라인데요. 한국과 체코는 1승 2패고요. 호주는 2승 1패입니다. 근데 세 팀이 모두 2승 2패가 돼야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과의 경기가 남아 있고요. 호주와 체코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일단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2승 2패가 되는 거고 호주와의 체코와의 경기도 12시에 있습니다. 이따 낮에 경기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는 2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져야 됩니다. 체코가 이겨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 예. 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네. 우리 체코가 이기고 한국도 이긴다. 그럼 뭐 승자승, 실점률 등을 그제서야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중요하네요. 예. 예, 따질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보기는 해야 해요. 승자승 그다음이 최소 실점률, 최소 자책률, 팀 타율 이 순서대로 따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일단 승자승은 이번에 볼 필요는 없고요. 최소 실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체코가 이겨도 체코가 한 4대 3 정도로 이기게 된다면 실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에게 불리해집니다. 어쨌든 이걸 다 따지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우리가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것. 한국 대표팀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었으니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남은 경기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일단 우리가 중국을 이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체코가 호주를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코가 이기는데 넉 점 이상 실점을 하고 이기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8강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희박합니다만 오늘 저녁 경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예. 키워드입니다. 오스카는 누구의 품에입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조금 뒤입니다. 9시에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거든요. 말씀한 것처럼 올해 트로피는 누구 품에 안길지 또 어떤 최초의 기록이 탄생할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작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네. All이라고 예. 부르더라고요. 이걸 줄여서 이 영화가요 작품상 감독상 등 10개 부분 11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트로피를 가져갈지 관심인 건데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아시안 이민자들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일들 멀티버스를 소재로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가령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람과 만났다면 하면서 그 수많은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으로 살았던 자아들 그런 것들을 막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저도 봤는데 좀 다소 복잡하지만 상당히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생각할 게 많은 영화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연하는 배우 양자경 여자 주인공인데요.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여우 주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수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에서는 여우 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우 조연상이었고요. 이번 여우 주연상을 양자경 배우가 받게 될지 관심인데 한국 작품이나 한국 배우는 없나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아쉽게 없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국제영화상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작품들은 따로 출품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카데미, 오스카 제가 계속 혼용해서 좀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주어지는 트로피가 오스카라고 불리는 트로피고요.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지만 둘 다 같은 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키워드 보죠. 5km 1시간 내에 완주한 98 할머니. 와, 그럼 제목을 듣기에도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야. 98살의 나이에 5km 거리를 1시간 안에 완주했다. 이게요. 마라톤 대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1924년생 린드버그 할머니가 애틀란타에서 열린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한 건데요. 이 할머니가 막 손목에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천천히 뛰면서
막 자기를 찍고 있는 카메라에게 손을 흔드는 그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건데요. 기록은 59분 6초였습니다. 네. 이 할머니께서 야, 대단합니다. 작년에도 네. 좀 출전을 하셨다 그래서 와 대단하신데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마라톤을요 35년 동안 하고 계신다고 예. 해요. 88년도 딸과 사위가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그걸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보다가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35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백발의 노인이시지만 대단하시다고 합니다. 예. 보통 한 5km 뛰면 일반 러너들이 한 30분대쯤. 그렇죠. 예. 뭐 빠른 분들은 20분대 후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30분대에서 35분까지도 가는데 그거랑 한 20여 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98이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 계속 움직인다라는 걸 생활 신조로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하신 분들 보면 말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이분 역시도 그렇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요.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달릴 때는 힘이 들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뛰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면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또 다른 도전을 꿈꾸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야말로 진정한 러너스 하이를 맛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달리기 시작. 6894님 09111님 많은 분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소식이기도 했겠어요. 맞아요. 자 다음 키워드 멋지다 박연진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가 됐죠. 이제 멋지다 박연진. 네. 예,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더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된 겁니다. 공개 하루 만에 예.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3위에 올랐는데 한국, 일본, 홍콩, 멕시코 등 26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에서도 3위입니다. 예.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다소 좀 답답하게 끝났거든요. 하지만 파트 2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영상을 불법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예. 불법으로 보는 사이트에서 더글로리 검색량이 2000% 이상, 20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거든요. 받는 광고 같은 것도 다소 좀 불법적인 그런 광고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또 해외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콘텐츠를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는 게 다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드라마의 연출자죠. 안기로 PD에 대한 학교 폭력 논란이 좀 일었거든요. 이게 어제 저녁 뭐 굉장히 큰 뉴스가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학교 폭력을 다루는데 그걸 그렇죠. 만든 연출자가 그렇다는 건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안 PD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했던 시절 여자친구의 동급생들을 폭행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건데 안 PD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 당시 유학 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고 안 PD로 인해서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 그래서 감정이 좀 격해져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됐는데 용서를 구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기로 PD의 뭐 사과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에 드라마가 유명해졌고 맞습니다. 또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슈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출자의 학폭 논란은 또 다른 형태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지금까지 헤이 빅토리 김 빅토리아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이번 주 경제는 찬란할까요? 아니면 심란할까요? 알고란 TV 고란 기자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찬란한 경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심란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심란하네요, 진짜. 네. 안유리님이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네. 여긴 미국 LA입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 시작해서 퇴근하면서 본방을 들을 수 있네요. 여기는 은행 앞에 줄들이 막 서 있기 시작했어요. 금융위기가 아니길 바라며 고란 기자님의 시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와, 현장 자, 소식까지. 그러게요. 이 주말 동안 굉장히 이건 뭐 세계 경제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이 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단 이 은행이 어떤 규모고 어느 정도의 은행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83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름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예. 실리콘밸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스타트업의 성지 그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그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나왔죠. 이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고 미래가 찬란해도 신용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걸 봤는데요. 그래도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을 찾아가는데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벤처 대출이라는 약간 실리콘밸리 특화 상품을 최초로 출시했어요. 예. 사실 이게 초반에 출범할 땐 지역은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뭐 실리콘밸리는 쫙 작은 지역은행이었는데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면서 이 은행도 굉장히 성장을 네. 했습니다. 스타트업에 유동성 공급하고 신용 찾지 못한 스타트업은 일반 시중은행에선 대출 거절당했는데 여기 가면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예.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VC 벤처 캐피탈 가운데 절반 이상이 SVB랑 거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지역은행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커졌어요. 게다가 특히 이제 코로나 그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에 이게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뭐 돈 풀고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막 부흥을 이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총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90억 달러, 277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자산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은행 가운데 16번째 큰 규모입니다. 은행이 미국에만 몇천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16위까지 갔던 큰 규모의 은행인데 어쩌다가 이 파산까지 간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연준이 돈 풀기 때문에 무섭게 성장했다가 돈 줄 죄이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뭔가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보시면 40년 된 은행이 14시간 만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어허.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그 돈 풀기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른바 돈이 있는 쩐주들은 야 이거 어디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찾아다닐 때 눈에 띈 곳이 바로 어디에 스타트업이에요. 네. 여기 투자하면은 뭐 예를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계 돈이 넘쳐났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스타트업들은 돈을 어디 갖고 왔어요? 돈 받은 돈을 자기랑 평소 거래하고 있던 이 실리콘밸리 뱅크은행에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돈을 받으면 예치를 받으면 이거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금 네.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금의 대부분을 이 안전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국채. 네, 국채. 예. 안전하죠. 진짜 근데 이게 갑자기 연준이 급격한 긴축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빨리빨리 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 경색에 빠진 이제 기술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예금을 이제 인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맡겨놨던 걸 찾아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뭐 10년짜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채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 회사, 그 나라가 안 망하면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렇죠. 소정의 이자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중간에 팔 때는요. 이 채권이 그 수익률이라고 쿠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원래 정해진 이자가 아니라 그냥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국채 같은 경우에 연 1%대였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예. 그런데 이달 초에 4%를 돌파했어요. 아. 자,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났다. 맞아요. 예. 이걸 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10년 동안. 근데 당장 고객들이 와서 돈 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팔아서 해야 되면 당장 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내줘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은행 고객들보다는 은행의 손해가 컸겠군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수요일 8일인데 현지 시간으로 한 22억 5천만 달러 3조 원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2조 4천억 18억 달러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수 있는 건 팔아서 자금 확보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8일 날 이거 발표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지?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은행에? 라고 하면서 유동성 불안이 갑자기 했죠.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예금을 인출하다가 이제는 은행이 저기 맡겨놓은 사람들이 이제 다 쫓아가겠죠. 맞아요. 야 예.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보니까 예. 이제 FDIC라고 있거든요.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KDIC라고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이거 우리 그 미국 모델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아까 14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금융혁신국,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시장 혼란을 우려해서 10일 날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행 문을 셧다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산 예금 다 FDIC로 옮겨 다음에 이제 업무도 FDIC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이제 대행하기로 한다라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이게 그 자산 규모가 2,09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277조 원. 2008년에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라고 4,340억 달러 은행이 망했거든요. 금융위기 때. 근데 그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파산입니다. 근데 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따져봤더니 KDB 산업은행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53조 원. 6위가 NH농협은행인데 332조 원이라서 예. 그러니까 KDB 산업은행과 NH농협은행 그 사이쯤 되는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죠. 그렇죠. 예, 미국도 얘기했습니다. 요게 25만 달러예요. 아우 제법 크네요 규모가. 제법 크지만 아까 SB 실리콘뱅크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이 총 1,754억 달러거든요. 예. 그 가운데 86%인 1,515억 달러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기업들이 예치를 하다 보니까 주로 덩어리가 컸던 거네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닫았다고 금요일 날. 근데 월요일 날 일시적으로 문을 연대요. 그럼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서 내 돈 빼려고 하겠죠. 뱅크런이 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일단 아까 FDIC 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그 예금 전체의 30%냐 50%냐 전액이냐 막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예.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나온 얘기가 보면 일단 은행은 망하게 둬도 예금자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100% 보장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라고 보면은요. 아까 제가 이 은행이 리먼이 망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쓰레기 채권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파생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 채권을 팔아봐야 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제가 미국 국채라고 했잖아요. 미국 안 망하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처분할 재산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원금에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먼저 돈을 내주고 국채가 10년 만기가 돼서 돌아올 때는 정부가 그걸 챙기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거의 100%까지 지금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막 트위터로 막 찾아보니까 은행은 망하게 둬도 예금자들은 보호하겠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사인을 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죠. 안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뱅크런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도 급하게 자산을 내납할 필요가 없어요. 헐값에 우량한 자산인데 지금 팔면 헐값이잖아요. 야.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아까 예금하고 자산 전부를 FDIC라는 연방예금공사가 갖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요걸 지금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입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입찰은 이제 일요일 정시에 딱 자정에 마감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게 그 비공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국 쪽하고 중동 자금이 여기 입찰에 약간 참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까지. 쉽게 말해서 이 은행을 누군가가 인수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게 이른바 이제 그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지금은 돈이 없는데 앞으로 받을 돈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량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만 해결해 주면 이른바 헐값에 이 은행을 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국가나 돈이 많은 개인이 있다면 이걸 사간다면 지금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약간 이등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을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돈을 때려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을 살려줬거든요. 근데 은행을 살려주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지들끼리 보너스 잔치하고 그렇죠. 난리가 났죠. 세금으로 구해줬더니 자기들끼리 다 먹었어요. 뭐 도덕적 해이 얘기도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뭐 이런 운동까지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옐런 의장이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구제금융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하다. 회복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처럼 정부가 돈 넣어서 은행 살려주지 않을 거야. 대신에 아까 제가 FDIC가 말씀드린 어떤 대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금자는 보호해주겠다는 사인을 준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미국의 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미국 그 정부 입장에서도
한번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 리먼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쓰레기 채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예. 이게 정말 대책이 안 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량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현금 불일치가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살려줘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은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난달 27일에 여기 CEO가 자기 주식을 한 50억어치 매각 팔았습니다. 중간에 또 내다 팔았다. 네. 이게 이렇게 아니다. 되면 또 도덕적 해이 논란 나오죠. CEO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예. 몇 시간 파산 발표 불과 몇 시간 전에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어쩌자는 예. 거예요? 아니 몰랐대요. 공식적으로. 말로는 그러지. 네, 근데 네. 지금 오갔던 돈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신미님이 와 진짜 이해 쏙쏙 됩니다. 류은하님, 고란 기자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느껴져요 등등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미국의 은행이 하나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 아니라 13일에 월요일. 맞아요. 뭐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인지가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아까 뭐 상황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네. 시장이 또 미국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는 일단 당연히 이제 블랙 먼데이 공포가 있습니다. 예. 왜? 이거 아까 제가 그 10일 날 파산 결과가 우리 시장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우리 금요일이었고 뭐 장 마감 맞아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폐쇄 이후 첫 번째 장이 열리는데 야,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게 에헤. 이게 리만 때처럼 전반적인 시스템 위기까지 번지냐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10일 날 그 이제 은행이 문 닫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웰스파고나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시장에 여기 우리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사실 여기다 돈 맡긴 분들이 있어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또 실리콘밸리랑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 뭐 약간 예. 알만한 분들은 토스의 메인 투자자인 알토스 벤처스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SBV랑 거래했다는 예,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가운데 약간 조금 덩치가 크고 뭐 시리즈 뭐 되게 큰 투자를 받은 예. 곳들은 여기 아마 거래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른바 이제 돈이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미국 정부가 뭔가 이게 구제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에 나설 것 같아서 그 부분 걱정이 덜한데 우리 국민연금이 그 얘기요. 이 모기업과 무슨 네네.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은행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국민연금가 몇백조 규모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갖고 있는 그 규모가 뭐 저기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보면 작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이 2020년 말에 제가 주가 차트를 딱 보니까 200달러가 안 되다가 그다음에 이 11월에 21년 11월에 고점 찍었을 때 700달러 넘게 올랐거든요. 3배 이상. 와 엄청 많이 올랐죠. 예. 2018년부터 국민연금이 여기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평가가 엄청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4분기 때 또 이제 막판 되니까 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이 약간 그 뭐랄까 욕 먹을 부분이 4분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 4분기에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른바 저가 매수에 나선 거예요. 빠졌을 때 들어가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민연금 운영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근데 규모가요. 이게 지금 약간 야 국민연금도 손해 봤다면서 약간 약간 국민연금 때리기에 나섰는데 너네 전문가 맞아라고 하는데 근데 규모 자체가 그냥 300억이니까 사실 국민연금 사이즈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고 사이즈는 둘째치고라도 네.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가 때 들어갔다가 고가 때 빠져나오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예, 그 올라갔다 다시 네. 떨어진 부분에 돈을 더 넣었다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때 이제 매수 평단가가 250달러인데 지금 106달러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 샀을 때 제가 4분기 말 가격을 보니까 200달러예요. 220달러 좀 되니까 지난해 말 가격이. 근데 지금 106달러니까 거의 그 이제 지금 가격보다 거의 2배 수준에 그러니까 그때 산 게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 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인수에 나섰다고. 또 이게 장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욕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네. 혹은 투자해왔던 전체적인 어떤 기관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손해 본 건 아닐 수 있으나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또 비판할 수 있죠. 아니 연금이 그렇게 리스크 관리도 못하고 그렇죠. 사실 은행이 몇 년 사이에 몇 배가 뛰어요. 우리 국민은행이 2년 사이에 3배, 4배가 뛴다. 이거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곳이 얼마나 그러니까 운영을 되게 공격적으로 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은행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래요. 제가 국민연금 판단을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돈 돌아가는 거야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온 국민의 관심사가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은 이 소식 하나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군요. 찬란한 경제. 뭐 결과적으로 심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란 TV 고란 기자와 함께했고요.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듣고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강원 남부 산지에 한파경보 내려졌고요.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부산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어제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는데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날씨 정보 백혜영이었습니다. 신선한 뉴스, 묵직한 이슈를 꽉 채워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아침 배송 중앙일보 심세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심세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짚어봐야겠죠. 강제동원 해법 규탄 제2차 범국민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있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에게 바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 바로 이것뿐입니다.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난 주말 서울 광장에서 있었던 이 집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태가 집회로 번졌죠. 이 주말 집회의 경우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한일 역사정의 행동이라는 이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이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 참석자들은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밀어붙였다, 배상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굴욕 외교다. 그리고 또 피고 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당연히. 근데 방금 이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네. 발인이 열린 예. 날 그 발인하고 오후에 바로 집회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했던 말 중에는 이제 국민들이 기가 막히고 대통령은 귀가 막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했고요. 예. 이제 반면에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서는 2018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전 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앞서 그 집회 목소리 중에 그러니까 폐기하라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 배상안을 폐기하라라는 얘기였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여론전에 나섰어요. 네,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쇼츠가 한 편 공개가 됐는데요. 예. 정부가 합의한 제3자 변제 해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한 거를 공개했는데요. 예. 이제 대선 때 외교 정책 핵심 방향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동맹 위주입니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그러니까 한국과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를
하겠다라는 기조가 뚜렷했거든요. 대선 그러니까 때부터. 한미 동맹 또 한미일 한일 동맹. 안보 협력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DJ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다. 이렇게 기존에 이 배상안을 평가했던 내용 다시금 알렸고요. 네. 이제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그죠? 네. 네,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대통령이 진다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이 쇼츠에 쫙 나오더군요. 예. 네. 이번 배상안은 이제 대통령과 이제 이 정부가 해낸 그런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왜 공개했나 보면은 장외 집회 현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국내 분열 집회 한쪽에서는 이걸 집회를 하면서까지 반발하고 그런 국내 분열을 막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이제 이번 주에 기시다 총리와 이제 소통을 하게 되죠. 네, 목요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 일본을 향한 메시지까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반면 이제 민주당은 일본 측의 반성이나 사죄의 문구가 하나도 없는 이번 배상안은 DJ 오부치 정신의 정신을 받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일본 반응 한 줄 전해드리면 일본 지지통신은 이제 16, 17일 이루어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를 하는 대신에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본 내 보수파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건데요. 예. 네,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의 뭐 보수파, 우파들은 지금 이 상황도 자신들 성에는 안 찬다라는 식의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들. 예, 한일 모두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언론 반응까지 전해 주셨고요. 예, 강제동원 피해자들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 대통령이 이번 목금 일본을 또 방문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속 보도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경기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했었던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 이게 지금 유서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유서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내용들이 있더군요. 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 결속을 다짐하는 목소리였는데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보면 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정 의원이 단결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민주당의 의석수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그런데 당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책임론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으로 책임론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윤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거 작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할 때 이제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 맡기도 했었는데요. 예. 윤영찬 의원이 본인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 책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인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 윤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가 성남 중원이죠. 그리고 그렇죠.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남 네이버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의원인데요. 비서실장 사망 사건 이후에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거라서 향후 민주당에서 어떤 반향이 있을지 좀 상황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금박해 이 뭔지 아세요? 조금박해. 예전에 많이 회자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으로 에서부터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조금박해 중에 김혜영 전 의원도 이제 부산에 지금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이 닿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혹은 최소한 이선 후퇴를 하라라는 요구로 추격이 되는데요. 이 대표는 또 오늘 17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 공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당내 여러 가지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당직 개편을 출구 전략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네, 이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제 측근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다음 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악재가 계속 연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당을 빨리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적 쇄신의 핵심직이 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내년에 총선이 있고 이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네. 보직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에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사무총장직이 향후 최소 1년여가 뭐 언제나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핵심 보직으로 굉장히 꼽히는데요. 핫한 특히나 네. 이제 총선 앞두고 있으면 공천의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무총장직이 굉장히 핫한 자리가 될 텐데요. 이 사무총장직을 민주당에서 친명계 이재명계 인사가 맞냐? 그래서 공천에서까지 이 대표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지금 이렇게 반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비명계 인사가 맡게 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이재명계인 문진석 당 전략기획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당 쇄신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10일에 이계호 의원을 단장으로 또 정태호 의원을 부단장으로 한 공천 TF를 이미 구성한 상태인데요. 예. 이 공천 TF에서 이 의원과 정 의원 외 9명의 위원이 선임이 되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계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윤영찬 의원 같은 이낙연계나 정세균계 그런 비명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공천 TF가 꾸려졌는데 친명계보다는 비명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부모 산소가 훼손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주말 논란의 뉴스였어요. 예. 이 대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뭐 주말 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땅 속에 돌을 묻었어요. 파묻힌 돌에 생, 명 등의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날생자, 뭐 네, 빈명자. 날생에 밝은 명자가 예. 뚜렷하고 흐릿한 글자가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죽일 살자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올린 SNS. 사진과 주장이고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따르면은 이 훼손 행위가 이뤄진 거는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게 과연 제보와 발표 과정에서 어떤 다른 정황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을 경찰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사에 착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금도가 있지 않느냐. 부모의 묘소 테러는 사자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국민의힘 소식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마쳤고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직 인선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당직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당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텐데 이른바 그 친윤계가 전면에 배치가 되겠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 포인트겠죠. 친윤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친윤계가 전면 배치될 거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인데요. 워낙에 또 연포탕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당직 인선이 근데 방금 민주당 얘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중요하냐면 이제 총선 물론 앞두고 있기도 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당정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인데요. 주요 당직에는 친윤계 전면 배치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예. 총선 공천 실무 책임질 사무총장에는 친윤계 재선 이철규 의원이 확실시되는 길이고요. 예. 또 이제 사무총장을 보조하면서 당의 전략, 조직 이런 것을 관리하는 요직이죠.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에도 각각 친윤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성민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부터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왜 자주 대통령과 소통하는 의원들이랑 기자들이 연락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중에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의해서 주요 당직까지 전부 친윤 일색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고민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앞서 연포탕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수도권 3선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을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나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 유이동 의원이 어떻게 보면 연포탕을 상징할 수 있는 주요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윤계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그 민주당 얘기하면서도 원내대표 임기 다 됐기 때문에 또 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까지인데 그 장제원 의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얘기했었는데 장제원 의원은 당직 안 맡는다 그랬잖아요. 백희종 군. 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원내대표가 될 것이냐? 구도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TK 출신들과 그리고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수도권 출신 TK 대 수도권 출신 구도로 판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 TK 대 수도권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구도인데 전당대회에서도 계속 수도권 대표론이 나왔었죠. 일단 후보를 살펴보시면 김학용 의원, 박대출 의원, 윤재옥 의원 이 3명이 꼽히고 있는데요. 유력 후보로는 일찌감치 출마 의사 굳히고 이미 의원들과 전당대회 국면에서부터 식사 정치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4선인 윤상현 의원, 또 3선 김태호 의원, 조혜진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분은 세 의원은 전당대회에서도 뭐 당대표에 도전할 그랬었죠.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친윤이냐 아니냐 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 투톱을 모두 친윤으로 채워서 완벽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한켠의 주장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원내 사령탑은 친윤 세체가 상대적으로 옅은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물밑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안보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가 시작이 되는데 이 소식 한번 살펴보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능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한미 훈련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이고요. 꽤 길게 하네요. 네, 근데 이 한미 훈련을 시작하는 날 바로 앞두고 그렇죠.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 어제 밤이죠. 예. 네, 오늘 새벽에 합참발 속보가 나온 거죠. 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미 훈련의 경우는 11일 동안 하루 동안 연속해서 훈련이 진행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쌍용 연합 상륙 훈련과 연합 특수 작전 훈련 이런 20여 개의 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예.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됩니다. 과거에 했던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전구급 연합 실기동 훈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입니다. 네. 이번 연합 훈련에 대해서 합참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환경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보다 공격에 중점을 둔 시나리오를 적용한다는데요. 이 자체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낸 거죠. 자, 이렇게 자유의 방패라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날 아침에 북한의 도발 관련된 속보까지 전해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관련 후속 보도들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중앙일보 심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생활 밀착 정보까지 전해드립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이 무순위 청약 4만 명 넘게 모였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첨자 명단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뉴스 관심이 많으신데 어젯밤에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여파로 오늘 KTX와 SRT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드 시런의 노래 캐슬 온 더 힐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Take me back to when I found my heart, broke it here, made friends and lost them through the years. And I've not seen the boring fields in so long. I know I've grown, but I can't wait to go home.